아버지, 그 사람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아들이 제 앞에서 그렇게 말했을 때 회의실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는 걸 느꼈습니다. 재단 임원들이 일제히 숨을 죽였고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천천히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설명해 보거라.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보호시설 출신이고요. 지방대를 나와서 지금은 구청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제 얼굴이 굳어지는 걸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오래전 겪었던 지금도 가슴 한편에 묻어둔 아픈 기억과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잠깐만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몇 살이고 뭘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정말 궁금하거든요. 회의실은 고급스러운 마호가니 테이블과 가죽 의자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벽면에는 재단의 역사를 담은 액자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습니다. 의료재단 이사장. 그게 제 직함이었습니다. 대형 병원 3곳과 요양시설 5곳을 거느린 업계에서는 꽤 알아주는 재단이었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재야, 우리 집안의 격을 생각해야 한다. 내가 만날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회의실 안의 임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말을 꺼내면 더 이상의 논의는 없다는 걸요. 민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길을 돌렸습니다. 아들의 상처받은 표정을 마주하기가 두려웠던 걸까요? 아니면 그 표정 속에서 옛날의 제 모습을 발견할까봐 겁이 났던 걸까요?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말에 임원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재도 고개를 숙인 채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묘하게 쓸쓸해 보였지만 저는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의실이 텅 비자 저는 커다란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겨울 오후의 햇살이 차갑게 유리창을 통과해 들어왔습니다. 손으로 창틀을 짚으니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그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묻어두었던 기억 하나가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30년 전이었습니다. 저도 민재 나이였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서점에서 일하는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대학도 나오지 않았고 집안 배경도 변변치 않았죠. 하지만 그녀의 미소는 세상 어떤 것보다 따뜻했고 그녀와 함께 있으면 모든 게 의미 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청혼했습니다. 조그만 반지 하나를 들고 서점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그런 여자와 결혼하겠다면 넌 내 아들이 아니다. 아버지는 제게 선택을 강요했습니다. 가문을 택할 것인가, 사랑을 택할 것인가. 그때 저는 젊었고 용기가 없었습니다. 재단의 무게가 가문의 이름이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결국 저는 그녀를 떠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난 날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손을 꼭 쥐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의 선택을 존중해요. 그 말이 오히려 더 가슴 아팠습니다. 원망이라도 해주었다면, 화라도 내주었다면 조금은 덜 괴로웠을 텐데, 그녀는 그저 슬픈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고, 저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의 선택이 옳았을까요? 지난 30년 동안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뜻대로 집안이 정해준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민재의 어머니였죠. 그녀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교양 있고 품위 있고 재단의 이사장 부인으로서 손색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없었습니다. 적어도 제 쪽에서는요. 우리는 서로를 존중했고 민재를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가정이었죠. 하지만 잠들기 전 어둠 속에서 혼자 누워 있을 때면 저는 가끔 그녀를 떠올렸습니다. 서점 앞에서 책을 정리하던 그 여자를, 제 손을 잡고 웃던 그 미소를요. 그녀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행복할까요? 저를 원망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오래전에 잊어버렸을까요?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서가 들어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다음 일정이 있으십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창가에서 물러났습니다. 감정을 추스르고 다시 이사장의 얼굴을 해야 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재단을 지키고 가문의 명예를 유지하는 게 제 역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앉았을 때 저는 오랫동안 손에 들고 있던 책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오늘 있었던 일들만 맴돌았습니다. 민재가 사랑한다는 그 여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보호시설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겠죠. 지방대를 나와 구청 공무원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평범하거나 어쩌면 평범 이하로 보일 수도 있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그녀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제 아들은 거짓말을 할 아이가 아닙니다. 신중하고 진지하고 자기 감정에 솔직한 아이죠. 그런 민재가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다는 건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뜻일 겁니다. 그런데 저는 뭐라고 했죠? 우리 집안의 격에 맞지 않는다. 서재의 시계가 째각째각 소리를 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제 마음속은 묘하게 텅 비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문득 휴대폰을 꺼내 민재에게 전화를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안하다고? 이해한다고? 아니면 그래도 안 된다고? 저는 결국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저 휴대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30년 전 제가 선택하지 못했던 그 사랑, 그리고 지금 아들이 선택하려는 사랑, 두 개의 이야기가 묘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걸까요? 저는 제 아버지처럼 아들의 사랑을 막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이유로, 똑같은 논리로요. 하지만 그게 정말 옳은 걸까요? 밤은 깊어갔고 저는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어두운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민재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에서 마주칠 때마다 어색한 침묵만 흘렀고 아들은 저를 피하듯 일찍 출근하고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저는 옷장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평소에는 절대 입지 않는 옷을 꺼냈습니다. 오래전 직원들과 봉사활동 갈 때 한두 번 입었던 낡은 점퍼였습니다. 거기에 평범한 청바지와 운동화, 그리고 얼굴을 가릴 수 있는 검은색 모자까지 챙겼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에 저라면 절대 이런 차림으로 밖에 나가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의료재단 이사장 한태준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시민이어야 했습니다. 운전기사에게는 오늘 차가 필요 없다고 말하고 저는 지하철을 탔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지하철을 탔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출근 시간이 지나서인지 차 안은 그리 붐비지 않았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노인이 신문을 읽고 있었고 맞은편에서는 젊은 여자가 이어폰을 끼고 졸고 있었습니다. 구청은 생각보다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지만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민원실 앞에는 대기 번호표를 뽑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고 복도에는 안내문과 포스터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서류를 엉뚱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주민등록 등본 대신 초본을 가져왔고 필요한 증명서도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습니다. 125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와주세요. 첫 번째 창구의 직원은 제 서류를 대충 훑어보더니 안내문 한 장을 건넸습니다. 여기 체크된 거 다시 준비해서 오세요. 그리고는 바로 다음 번호를 불렀습니다. 제가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물어볼 틈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창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르신, 이거 서류가 잘못됐어요. 저기 민원 도우미한테 물어보세요. 직원은 이미 다른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뭘 어떻게 해? 저기 보면 안내문 붙어 있잖아요. 그거 보고 준비하시면 돼요. 목소리에는 짜증이 살짝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창구도 비슷했습니다. 모두들 바빴고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불친절하다기보다는 무관심에 가까웠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하루에도 수십 명씩 오는 평범한 민원인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 때 저는 구석에 있는 한 창구 앞에 섰습니다. 창구 위 명패에는 박하린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에 화장기 없는 얼굴.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다른 직원들처럼 피곤하거나 무뚝뚝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오셨어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준비해 온 대로 어눌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의료비 지원받으려고 하는데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엉뚱한 서류들과 빠진 증명서들. 하리는 천천히 서류를 살펴보더니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어르신, 여기 앉아서 천천히 같이 해볼까요? 그리고는 옆에 빈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모두 빨리 돌아가라는 시기였는데
이 사람은 앉으라고 했습니다. 앉자마자 하리는 신청서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대로 대답만 해주시면 제가 대신 써드릴게요. 그리고 하나하나 물어봤습니다. 이름, 주소, 생년월일. 제가 일부러 더듬거리며 대답하면 그녀는 절대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다려 주었습니다. 서류를 다 작성한 뒤 하리는 안내문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혹시 글자가 잘 안 보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안내문의 글자는 작았습니다. 잠깐만요. 하리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더니 안내문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확대해서 제게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나으시죠? 여기 보세요. 이 서류들이 필요하고요. 여기는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하나하나 설명해주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마치 자기 부모님께 설명하듯 천천히 또박또박 말해줬습니다. 설명을 다 듣고 나서 저는 일부러 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받을 수 있을까요? 연금도 받고 있고 아들도 있는데. 하리는 잠시 서류를 다시 살펴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금 수령액이랑 아드님 소득을 합치면 아마 의료비 지원 대상은 안 되실 것 같아요. 순간 실망한 척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리는 그런 저를 보며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는 컴퓨터로 뭔가를 열심히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창구에서는 벌써 다음 번호가 여러 개 지나가고 있었지만 하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르신, 혹시 만성질환 있으세요? 고혈압하고 당뇨가 조금. 그럼 이쪽 제도를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리는 다른 안내문을 꺼내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료비 지원은 안 되지만 만성질환자를 위한 다른 복지제도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제 상황에는 맞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하리는 끝까지 찾아봤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건 소득 기준이 조금 높아서 어르신 같은 경우는 신청해 볼 만해요. 그리고 이쪽은 구청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하는 건데 한번 문의해 보세요. 심지어 보건소 전화번호까지 적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오세요. 제가 없어도 다른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서류들 집에 가져가셔서 천천히 보세요. 저는 그 순간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딱히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걸 알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다른 방법을 찾아줬습니다. 자기 일도 아닌데 바쁜데 뒤에 대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게 진짜 친절함이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챙기며 일부러 어눌하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어르신. 조심히 들어가세요. 하리는 환하게 웃으며 다음 번호를 불렀습니다. 저는 구청을 나서며 할인이 앉아있던 창구를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다른 민원인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천천히 친절하게 근처 카페에 앉아 커피를 시켰습니다. 값싼 아메리카노였지만 묘하게 맛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구청 건물이 보였습니다. 민재가 사랑한다는 여자. 보호시설 출신의 지방대를 나온 평범한 구청 공무원.
저는 그 평범함 뒤에 무엇이 있는지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학벌과 집안 배경만 봤습니다. 의료재단 이사장의 며느리로서 격에 맞는지만 따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조금 다른 걸 봤습니다. 지원 대상도 아닌 노인에게 시간을 쏟는 사람. 바쁜 와중에도 휴대폰으로 글자를 확대해 주는 사람. 끝까지 다른 방법을 찾아주려고 애쓰는 사람. 그게 진짜 그 사람의 가치 아닐까요? 커피를 다 마시고 저는 다시 지하철을 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옷을 갈아입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다시 의료재단 이사장 한태준으로 돌아온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정확히 뭐라고 설명하긴 어렵지만 분명 뭔가 달랐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민재가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저는 아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민재야. 네, 아버지. 하고 싶은 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건 단 한마디였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니? 민재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박하린이요. 박하린. 저는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오늘 창구 명패에서 봤던 바로 그 이름. 그래. 알았다. 더 이상 아무 말하지 않고 저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민재는 복도에 서서 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재 책상에 앉아 저는 오늘 구청에서 받아온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할인이 직접 작성해 준 신청서와 손으로 적어준 보건소 전화번호, 글씨체는 단정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정성스럽게 쓴 글씨였습니다. 문득 30년 전 그 여자가 생각났습니다. 서점에서 일하던 제가 사랑했던 그 사람. 그녀도 이랬습니다. 손님들에게 친절했고 누군가 책을 찾으면 끝까지 함께 찾아줬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민재도 저와 똑같은 걸 느낀 걸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조건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저는 서류를 서랍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확신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걱정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박하린이라는 사람에 대해 저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 그리고 알아보고 싶다는 것. 일주일 동안 저는 할인에 대해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 친절함이 진짜인지 아니면 단순히 업무상 매뉴얼에 따른 것인지, 누구에게나 저렇게 대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나이든 노인이었기 때문인지.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다시 낡은 점퍼를 입고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은 여전히 낯설었지만 이제는 조금 익숙해진 것 같았습니다. 가방에는 일부러 준비한 서류들을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서류를 잘못 챙긴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거짓 정보가 담긴 서류였습니다. 구청에 도착했을 때는 점심시간 직후였습니다. 민원실은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고 번호표를 뽑는 기계 앞에는 또 긴 줄이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할인의 창구를 선택했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제 차례가 왔습니다. 어르신, 또 오셨네요. 저번에 말씀드린 서류 준비하셨어요?
하리는 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묘하게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의 민원인을 상대하는데 일주일 전에 왔던 사람을 기억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테니까요. 저는 준비해온 서류를 내밀며 일부러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사실은요. 급하게 수술비가 필요해서 다시 왔어요. 아들이 사고를 당했는데 당장 수술을 해야 한대요. 할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드님이요? 그럼 어르신 정말 급하시겠네요. 어떤 수술인데요? 심장 수술이래요. 수술비가 3천만 원이 넘는다는데 저희한테는 그런 돈이 없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연기했습니다. 하리는 서류를 받아들며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서류에는 소득 금액이 실제보다 훨씬 낮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산 내역도 일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눈치 빠른 사람이라면 금방 이상하다는 걸 알아챌 수 있는 서류였습니다. 하리는 한참 동안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여기 적힌 소득 금액이 맞으신가요? 저번에 오셨을 때랑 조금 다른 것 같아서요. 역시 눈치챘습니다. 저는 일부러 당황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아, 그게 사실은 제가 연금을 조금 받긴 하는데요. 지금 급해서 그냥 좀 모르는 척 해주시면 안 될까요? 순간 할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난감함과 안타까움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할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창구 옆에 놓인 사무실 전화였습니다. 할인은 잠시만요라고 말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박할인입니다. 전화 너머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큰 소리는 아니었지만 제 귀에도 조금 들렸습니다. 할인 씨, 지금 시청에서 급한 민원 하나 내려왔어요. 시장님 친구분이라던데 복지 관련 문의래요. 지금 민원인이랑 하던 거 일단 마무리하고 이분부터 좀 챙겨줘요. 복지과장의 목소리였습니다. 할인의 얼굴이 더 굳어졌습니다. 과장님, 지금 급하신 분이 계셔서요. 조금만 시간 주시면. 아니, 그분은 나중에 다시 오시라고 하고. 이분이 VIP야, VIP. 알았지?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할인은 잠시 수화기를 들고 있다가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할인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할까? 상사의 지시를 따를까? 아니면 지금 앞에 있는 저를 끝까지 도와줄까? 할인은 깊게 숨을 들이쉬더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동시에 단호했습니다. 어르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할인은 옆 창구의 선배에게 다가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르신,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할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확고했습니다. 어르신 상황이 정말 어렵다는 건 알아요. 아드님 수술비 때문에 급하신 것도 이해해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서류를 그대로 처리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저는 아무 말하지 않고 들었습니다. 규정을 어기고 도와드리면 당장은 편하실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면 어르신이 더 큰 피해를 보실 수 있어요. 지원금 환수는 물론이고 심하면 법적인 문제까지 생길 수 있거든요. 할인은 잠시 멈췄다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도 어르신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정말이에요. 근데 잘못된 방법으로는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올바른 방법을 함께 찾아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리는 새로운 메모지를 꺼내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여기 보세요. 급하게 수술비가 필요하시면 이쪽으로 가보세요. 메모지에는 여러 정보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는 구청 법률 상담실이에요. 무료로 상담해 주거든요. 수술비 관련해서 의료비 분할 납부나 병원 감면 신청 같은 거 도움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의료사회복지사가 있는 곳이고요. 여기는 민간 후원단체 연락처예요. 하리는 하나하나 설명해 줬습니다. 단순히 연락처만 적어준 게 아니라 각각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까지 자세히 알려줬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순 있어요. 당장 내일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진짜로 어르신한테 도움이 되는 방법이에요. 나중에 후회 안 하시는 방법이고요. 저는 그 메모지를 받아들었습니다. 할인의 글씨는 여전히 단정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쓴 흔적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혹시 아드님이 직장인이시면 직장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여기 전화번호 적어드릴게요. 할인은 계속해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줬습니다. 거짓 서류를 통과시켜주는 쉬운 길 대신 정직하지만 실질적인 대안들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그때 복지과장이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더 컸습니다. 할인 씨, 아직도 거기 있어? 빨리 VIP 민원부터 처리하라니까? 할인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과장님, 제 옆에 김 선배님이 그분 민원 맡아주시기로 하셨어요. 저는 지금 어르신 상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뭐, 김 대리한테? 야, 내가 너한테 하라고 했잖아. 죄송합니다, 과장님. 근데 저는 이미 이분과 약속했거든요. 끝까지 도와드리겠다고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과장이 화가 난 게 분명했습니다. 할인의 얼굴도 조금 창백해졌습니다. 아마 나중에 혼날 게 뻔했을 겁니다. 하지만 할인은 표정을 바로 추스르고 다시 저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일단 이렇게 해보세요.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그리고 자신의 사무실 전화번호까지 적어줬습니다. 저는 메모지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윗분이랑 통화하시던데 괜찮으시겠어요? 하리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다가 이내 밝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르신. 걱정하지 마세요. 아드님 수술 잘 되시길 바랄게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구청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할인이 적어준 메모지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 의료사회복지사, 민간후원단체, 근로복지공단, 하나하나 전화번호와 담당자 이름, 이용시간까지 꼼꼼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규정 뒤에 숨지 않았습니다. 원칙을 지키되 냉정하게 거절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대신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줬습니다. 쉬운 길 대신 올바른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사의 압박에도 자신이 한 약속을 지켰습니다.
근처 벤치에 앉아 저는 한참 동안 그 메모지를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제가 사랑했던 그 여자도 이랬습니다. 아버지의 압박 앞에서 저는 무너졌지만 그녀는 제 선택을 존중해 줬습니다. 원망하지 않았고 대신 저를 이해해 줬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 저는 한참 뒤에야 깨달았습니다. 지금 할인이 보여준 것도 그런 게 아닐까요? 쉬운 길 대신 옳은 길을, 당장의 편함 대신 나중의 안전을 선택하는 것. 그게 진짜 누군가를 돕는 거라는 걸 아는 사람. 저는 천천히 일어나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늘은 운전기사를 불렀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돌아갈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민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녁 같이 먹자. 할 얘기가 있다.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네, 아버지. 집에 도착해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지난주에 받았던 서류와 오늘 받은 메모지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두 장 모두 할인의 글씨였습니다. 단정하고 정성스러운. 저는 그 글씨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민재가 사랑한 사람. 이제 저는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왜 아들이 이 사람을 선택했는지. 학벌이나 집안 배경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떤 압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원칙. 하지만 그 원칙이 차가운 규정이 아니라 상대를 진심으로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 그게 진짜 그 사람의 가치였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민재가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식탁에 마주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재야, 박하린 씨. 괜찮은 사람 같구나. 민재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손을 들어 아들의 말을 막았습니다. 아직 다 결정한 건 아니다. 근데 내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던 것 같다. 그 사람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민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다시 서재로 돌아왔습니다. 할인의 메모지를 다시 한번 펼쳐봤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가야 할 때였습니다. 변장한 노인이 아니라 진짜 저의 모습으로 그녀를 만나야 할 때, 그게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재단에서 지원하는 의료비 예산과 구청의 복지 예산이 중복 처리되는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어떤 환자가 재단의 지원을 받으면서 동시에 구청의 복지 지원도 받게 되어 언론에서 예산 낭비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저는 즉시 재단 담당자를 불러 경위를 파악했습니다. 우리 쪽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구청 쪽 서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결제를 올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제 비서가 이상한 이메일 하나를 전달했습니다. 발신자는 익명이었습니다. 제목은 단순하게 제보였고 내용은 이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구청 복지과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이번 의료비 중복 지원건과 관련해서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실제로 서류를 담당했던 박하린 주임은 여러 차례 문제를 지적했지만 오 국장이 결제 라인을 무시하고 강제로 서류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 국장은 모든 책임을 박하린 주임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직서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부디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메일에는 간단한 녹음 파일도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재생 버튼을 누르자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주임, 이번 거는 내가 담당했다고 해.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마 오 국장일 겁니다. 하지만 과장님, 제가 서류 확인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재단 지원 내역이랑 중복된다고. 할인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리고 있었지만 분명했습니다. 그건 내 착각이었던 거야. 내가 결제했으니까 이제 내 책임이야. 공무원은 윗사람 말 들으면 되는 거야. 알았어? 과장님, 그건 잘못된 거예요. 시스템에 다 기록이 남아 있어요. 기록? 그런 거 다 수정 가능해. 넌 그냥 내 말대로 해. 아니면 사직서 각오해. 녹음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천천히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분노가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조용하지만 뜨거운 분노였습니다. 박하린, 원칙을 지키려 했던 사람, 규정을 어기지 않으려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부당한 책임을 뒤집어 쓰고 협박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구청장에게 연락해. 내일 아침 구청에서 만나자고 전해. 무슨 일로 뵙겠다고 할까요? 의료비 중복 지원건 때문이라고 해. 그리고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비서가 나간 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은 변장하지 않을 겁니다. 낡은 점퍼도 모자도 필요 없었습니다. 의료재단 이사장 한태준으로서 정면으로 마주할 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정장을 입었습니다. 검은색 수트에 회색 넥타이. 운전기사가 차를 몰고 구청 앞에 섰습니다. 구청장은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이사장님 바쁘신데 직접 오셨습니다. 중요한 일이니까요. 우리는 함께 복지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날 때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의료재단 이사장이 직접 왔다는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복지과에 들어서자 오 국장이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옆에는 할인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가가 붉었습니다. 제가 들어서는 순간 할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아마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서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이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오 국장이 비굴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앉으시죠. 이야기 좀 해야겠습니다.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구청장, 오 국장, 할인, 그리고 저. 네 사람이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저는 서류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번 의료비 중복 지원건 구청 쪽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담당자가 누구죠? 오 국장이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그게 박하린 주임이 담당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확인하라고 했는데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할인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시스템 기록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스템 기록이요? 오 국장의 얼굴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네. 요즘은 다 전산으로 처리하니까 누가 언제 어떤 서류를 올렸는지 다 기록이 남잖아요. 구청장님, 확인 가능하시죠? 구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바로 불러오겠습니다. 잠시 후 담당 직원이 노트북을 들고 왔습니다. 화면에는 해당 서류의 처리 과정이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박하린 주임이 서류를 검토한 날짜가 11월 15일이고요. 그때 재단 지원 내역 확인 필요라는 메모를 남겼네요. 할인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오 국장님이 이 메모를 삭제하고 결제 라인을 건너뛰어서 바로 최종 승인을 했네요. 박하린 주임의 재검토 없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오 국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건 더 있습니다. 여기 이메일 기록을 보니까 박하린 주임이 오 국장님께 2차례나 문제를 지적하는 메일을 보냈네요. 하지만 답장은 없고요. 저는 노트북을 오 국장 쪽으로 돌렸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국장님? 오 국장은 입을 벙긋거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구청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오 국장, 이게 뭡니까? 결제 라인을 건너뛴 건 명백한 규정 위반인데? 저는 그냥 급한 민원이라서 급해도 절차는 지켜야죠. 더군다나 담당 주임이 문제를 지적했는데 무시했다는 건 구청장이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서류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어제 받았던 그 녹음 파일을 옮겨 담은 것이었습니다. 이걸 들어보시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회의실에 오 국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주임, 이번 거는 내가 담당했다고 해. 공무원은 윗사람 말 들으면 되는 거야. 사직서 각오해. 녹음이 끝나자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구청장이 오 국장을 노려봤습니다. 국장, 이게 무슨 짓입니까? 부하 직원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심지어 협박까지 했단 말입니까? 오 국장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구청장님, 저희 재단은 이번 일에 대해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책임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밝혀진 이상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겠죠. 그리고 할인을 바라봤습니다. 박할인 주임, 수고하셨습니다.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할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참고 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안도와 감사가 섞인 목소리.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구청장에게 간단히 인사하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인이었습니다. 이사장님, 저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할인은 숨을 헐떡이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저희가 어디서 뵌 적 있나요?
역시 눈치챘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모른 척 해야 할까? 하지만 그 눈빛을 보니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뵌 적 있습니다. 두 번, 두 번요? 민원인으로 갔었습니다. 주임님 창구에 할인의 눈이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기억을 더듬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어르신이 네, 맞습니다. 할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왜, 왜 그러신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제 아들이 사랑한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드님이요? 한민재, 제 아들입니다. 할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좋은 사람이더군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고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차에 탔을 때 저는 백미러로 구청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할인은 여전히 복도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사장님,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이제 모든 게 밝혀졌습니다. 할인도 제가 누군지 알았습니다. 다음은 무엇일까요? 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박하리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압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눈물을 흘려도 결코 굴복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제 며느리가 되어도 괜찮지 않을까?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영광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민재를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인 씨를 만나고 싶다. 제대로 정식으로. 민재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환한 미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장소는 한남동의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정했습니다. 너무 격식 차린 곳은 부담스러울 것 같았고, 그렇다고 너무 캐주얼한 곳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프라이빗 룸이 있는 조용하고 아늑한 곳이었습니다. 약속 당일 저는 평소보다 일찍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민재도 이미 와 있었습니다. 할인 씨는 지금 오고 있대요. 조금 긴장된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했습니다. 저라도 긴장했을 겁니다. 상대방 아버지를, 그것도 의료재단 이사장을 처음 만난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잠시 후 프라이빗 룸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할인이었습니다. 단정한 원피스를 입었고 머리는 깔끔하게 묶었습니다. 화장은 옅게 했지만 긴장한 탓인지 얼굴이 조금 창백해 보였습니다.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할인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도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구청에서 마지막으로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의 어르신과 지금 눈앞에 있는 정장 차림의 의료재단 이사장. 두 모습이 완전히 겹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앉으시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리는 어색하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민재가 그녀 옆에 앉으며 손을 가볍게 잡아줬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하린 씨, 놀라셨죠? 네. 사실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하리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거짓으로 꾸미지 않는 모습이 오히려 좋았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 구청에 갔던 건 민재가 결혼하고 싶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어서였습니다. 하리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보호시설 출신에 지방대 출신에 구청 공무원이라는 말을 듣고 저는 우리 집안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확인하러 갔습니다. 변장을 하고 평범한 민원인처럼 가서 당신이 일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할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첫날 당신은 저한테 앉으라고 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모두 빨리 돌려보냈는데 당신만 천천히 함께 서류를 작성해 줬죠. 휴대폰으로 글자를 확대해 주고 하나하나 설명해 줬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두 번째 갔을 때는 일부러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거짓 서류를 들고 가서 규정을 어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할인의 얼굴이 조금 붉어졌습니다. 그때 일을 떠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거절만 한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아줬습니다. 법률 상담, 의료 지원, 민간 단체까지 올바른 방법으로 도울 수 있는 모든 걸 찾아줬죠. 저는 할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상사가 전화로 압박했죠. VIP 민원을 먼저 처리하라고. 하지만 당신은 저와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할인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학벌이나 집안 배경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바로 그 사람의 됨됨이, 원칙,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라는 거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할인 앞에 섰습니다. 할인 씨, 제가 틀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게 정중하게. 당신의 출신과 학력을 먼저 본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한 제 편견이 부끄럽습니다. 할인은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 아니에요. 이사장님, 고개 드세요. 제가, 아니, 들어주세요. 저는 고개를 들고 할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당신은 규정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쉬운 길 대신 옳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고요. 압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눈물이 할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런 당신에게 제 아들을 맡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시 목이 메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할인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평생 부모님을 모르고 자랐어요. 아버지라는 존재가 뭔지, 가족이라는 게 뭔지 제대로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할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장님께서 제게 고개를 숙이시고 가족이 되어달라고 하시니까 말을 잇지 못하고
할인은 그대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재가 옆에서 할인을 안아줬습니다. 할인은 민재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눈가가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렸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는데 지금은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한참 후 할인이 조금 진정되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그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할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아버님의 며느리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부족한 게 너무 많고 배워야 할 것도 많아요. 하지만 할인은 민재를 바라보고 다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재를 사랑하고 이 가족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색함은 아직 남아 있었지만 그 어색함 너머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민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할인아, 우리 앉아서 식사할까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웨이터가 들어와 요리를 서빙했습니다. 와인도 한 병 가져왔습니다. 저는 잔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민재와 할인도 잔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우리의 잔이 부딪혔습니다. 맑은 소리가 프라이빗 룸에 울렸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인의 어린 시절 이야기, 민재가 할인을 처음 만났던 날,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 할인은 처음에는 조심스러워했지만 점점 편안해지는 게 보였습니다. 민재가 농담을 던지면 웃었고 제가 질문하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편안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의료재단 이사장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느끼는 편안함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할인이 조심스럽게 선물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이사장님, 이건 작은 선물이에요. 뭔가요? 상자를 열자 안에는 고급스러운 만년필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재한테 들었어요. 이사장님이 만년필 수집하시는 걸 좋아하신다고. 제가 살 수 있는 건 비싼 게 아니어서 부담스러우시면. 아닙니다. 저는 만년필을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습니다. 빛에 비춰보니 은은한 광택이 났습니다. 마음이 느껴집니다. 소중히 쓰겠습니다. 할인이 안도한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우리는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고 거리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져 있었습니다. 할인 씨, 집까지 운전기사가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아, 괜찮아요. 지하철로. 아닙니다. 이제 우리 가족인데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인도 따라 웃었습니다. 차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할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인 씨,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집안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저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면 됩니다. 네, 아버님. 아버님이라는 호칭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할인도 놀란 표정을 지었고 저도 조금 놀랐습니다. 하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차가 도착했습니다. 민재와 할인이 먼저 탔습니다. 문을 닫기 전 할인이 창문을 내리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님,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민재를 사랑해줘서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그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혼자 남은 거리에서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30년 전 제가 선택하지 못했던 사랑. 그때 저는 가문과 명예를 택했고 사랑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 선택을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민재에게는 다른 선택을 할 기회를 줬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저도 확인했습니다. 혹시 저 하늘 어딘가에서 옛날 그 여자가 이 모습을 보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웃으며 말해줄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요. 이번엔 제대로 하셨네요. 저는 주머니에서 할인이 준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거리의 불빛에 비춰보니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쓸 시간이었습니다.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가족. 학벌이나 배경이 아니라 사람 그 자체를 보는 관계. 그런 이야기를요. 저는 만년필을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밤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더 좋은 아버지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재에게도, 그리고 이제는 딸이 될 할인에게도.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가족 이야기가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태준 이사장은 처음에는 학벌과 집안을 먼저 봤지만 결국 사람 그 자체의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30년 전 자신이 하지 못했던 선택을 아들에게는 할 수 있게 해줬죠. 박하리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그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과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결국 인정받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라는 걸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하루도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